때는 1년 전에 있었던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세상이 점점 무섭게 변하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네요. 저는 금천구 금융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50대 가장입니다. 오후 4시쯤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중이었죠. 그날은 작은아이 생일이었는데 아내가 근사한 저녁을 차려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옷을 갈아입고 아내와 금천구에 위치하는 대형마트로 출발했죠. 그날은 평일이라 주말보다 사람이 작을 거라 예상했지만 저녁 장을 보러 온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죠. 서둘러 주차를 하고 나서 아내와 함께 마트로 들어가 장을 보고 마트 입구 물품 포장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빈 박스에 장을 본 물건들을 포장하고 주차된 차로 걸어갔죠. 그런데 50대 정도로 되어 보이는 아저씨 한 분이 천천히 걸어가더군요. 평범한 아저씨였다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옷차림이 눈에 띄어서 한 번 더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월달 굉장히 추운 날씨였는데 그 아저씨는 녹색 반팔 티셔츠에 반바지 그리고 슬리퍼를 신고서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더군요. 저와 아내는 정말 특이하신 분이라고 생각했고 집으로 가기 위해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아까 본 50대 아저씨가 맞은편에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와 아내는 차 안에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주차장에 놓여진 쓰레기통 앞으로 가더니 갑자기 바지를 내리는 거였죠. 누가 봐도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공공장소에다 지나가는 아이들도 꽤 있어서 이건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저도 애들 키우는 입장에서 보기가 좋지 않았죠. 차에서 내려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그냥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때 쇼핑카트에 아기를 태우고 30대 정도로 되어 보이는 젊은 부부가 지나갔는데 젊은 부부 중 아이 아빠로 보이는 남자가 소변을 보고 있는 아저씨에게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죠. 정확하게 들리진 않았지만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를 태운 쇼핑카트를 반대쪽으로 밀더니 젊은 부부가 급하게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소변을 보고 있던 아저씨도 부부를 쫓아가더라고요.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하다 싶어서 아내와 함께 급하게 차에서 내렸더니 지하 주차장 바닥이 피로 범벅이 되어 있더군요. 그걸 보고 아내는 급히 경찰에 신고했고 근처에 있던 시민들이 모여들어 그 아저씨가 도망가지 못하게 길을 막았습니다. 다행히도 경찰과 구급대가 신속하게 도착했고 아저씨는 현장에서 검거됐죠. 아이 아빠는 피를 흘리며 바닥에 누워있고 아이 엄마는 아이를 안고서 울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소름 돋았던 건 경찰에 검거되면서 아저씨가 했던 말인데 피를 흘리며 누워있는 아이 아빠를 보고서 나한테 걸리면 누구라도 죽이겠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와 아내는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날 밤 정말 찜찜한 기분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죠. 그 남자 얼굴이 계속 떠오르고 응급차에 실려갔던 아이 아빠가 잘못될까 싶어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출근해서 인터넷 뉴스를 보는데 어제 목격했던 마트 사건이 기사화되어 있더군요. 사건의 내막을 알고 나니 정말 안타깝고 사람이 무섭다는 걸 다시금 알게 되었죠. 사건은 50대인 남자가 지하 주차장에 있는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려고 하다가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 훈계를 하길래 화가 나서 칼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얼굴과 목 주변에 큰 상처를 입어서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목 주변 상처로 인해 미각 장애가 생겼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20년간
요식업에 종사하는 요리사라고 하던데 맛을 보지 못해서 일을 할 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더 안타까운 사실은 쇼핑카트에 타고 있던 아이였는데 30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아버지가 칼에 찔리는 모습을 눈앞에서 봤던 것이죠. 아이는 아버지의 흉기 피습 상황을 목격한 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아저씨가 무섭다 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건 30개월 아이가 사건을 인지하고 있는 거겠죠. 그날 아저씨는 대형 마트에서 아무것도 구입하지 않았고 검은색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고 하는데 비닐봉지 안에는 과일 깎는 칼을 항상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아저씨는 청소년 때부터 폭력과 절도로 보호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성인이 돼서도 폭력과 강간 그리고 상습 절도로 인해 실형을 살았다고 하더군요. 살인미수로 1심에서 8년을 선고받았으나 재판부는 얼굴과 목 부위 상처는 혈관이 많이 지나가는 곳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부위라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2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아저씨는 평소 정신병이 있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던데 화가 나면 감정 조절이 힘들다고 하더군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 했다가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는 현실이 정말 섬뜩합니다. 저희 부부는 그날 사건을 보기만 했을 뿐인데 너무 무서웠고 그 아저씨 얼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혹시나 10년 뒤 60대 정도로 되어 보이는 남자가 검은색 비닐봉지를 들고 이상하게 쳐다본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보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2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아니지만 저 또한 잊을 수 없는 섬뜩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큰 키에 체격이 좋은 건장한 남자입니다. 그러나 겉모습과 다르게 생각보다 겁이 많은 편이었죠. 그리고 2년 전 그날 밤 정말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됐고 괴들람 있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친구 생일이라 남자 4명이 모여 강남역 근처에서 술을 한잔하고 있었습니다. 초저녁에 만나 저녁 겸 한잔하고 나서 2차는 조용한 술집으로 이동했을 때였죠. 그때 한 친구가 술이 너무 취했는지 인사불성이 되어 새벽 1시경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끼리 한 잔 더 할래? 아니, 나 아침에 일도 있고 해서 먼저 가볼게. 그렇게 친구들과 헤어졌고 저는 카카오 택시를 예약하고 기다리던 중이었죠. 큰 대로변에 손님을 기다리는 빈 택시가 보였지만 요즘 세상이 워낙 무섭다 보니 급한 일이 아니면 일반 택시는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배역 근방에 살고 있어서 넉넉 잡아 20분 정도면 집까지 도착하는 거리였죠. 잠시 후 택시가 도착했고 저는 뒷자리에 올라탔습니다. 택시는 출발했고 카카오 택시를 이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약을 하고 나면 기사님 정보가 뜨고 목적지까지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사님께 목적지를 말할 필요도 없었죠. 그런데 출발하고 5분쯤 지났나? 어디선가 비릿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차는 어두워서 육안으로 확인하는 건 불가능했고 급한 대로 휴대폰 불빛으로 보고 있었죠. 제가 뒷자리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택시 기사가 말하더라고요. 손님 뭐 하세요? 뭐 찾으세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하고 그냥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말하려고 했지만 왠지 까탈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조금만 있으면 내린다는 생각이 그냥 넘겼던 거죠. 그런데 그때 제 손가락 끝부분에 붉은색 뭔가가 묻어있는 겁니다.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힘들어 냄새를 맡아보니 글쎄 피비린내가 올라오는 거였죠. 그제야 뒷자리 시트에 피가 묻어있는 걸 알게 됐고 분명 여기서 무슨 일이 생겼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택시기사가 가장 의심이 들었는데 카카오 택시의 경우 그냥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 탔다면 모르겠지만 예약하면 기사 얼굴까지 나오는데 설마 범죄를 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죠. 빨리 택시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저씨 그냥 여기서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화를 내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저희도 목적지를 생각하고 콜을 잡는 건데 갑자기 내려달라면 어떻게 합니까? 좀 전까지도 웃으면서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표정이 변하는 걸 보고 진짜 섬뜩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화를 내다 결국 택시기사는 차를 세워줬고 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택시는 출발하지 않고 한참을 그 자리에 있더니 제가 경찰에 신고하는 걸 들었는지 택시기사가 갑자기 차에서 내리더군요. 왜 경찰에 신고하냐고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저는 경찰이 올 때까지 택시기사를 주시하며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고 그제야 시트 뒤에 핏자국이 있다고 말했죠. 그때 택시기사 표정을 봤는데 본인도 몰랐다는 듯 황당한 표정을 짓는 겁니다. 이게 무슨 피야? 경찰은 조사를 해본다고 했고 저와 택시기사 인적사항을 받아 적었죠. 그리고 다른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일주일 정도 지나 집으로 우편물이 도착했는데 그건 참고인 출석 요구서였죠. 납치 관련 사건에 관한 내용인데 신분증을 가지고 경찰서에 방문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살면서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을 뿐더러 경찰서에 갈 일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 당황스러웠죠. 저는 해당 날에 맞춰 경찰서에 가게 됐고 알고 보니 일주일 전쯤 택시에서 발견된 핏자국에 관련한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형사님은 저와 나이대가 비슷한 여자분 사진을 보여주더니 아는 사람이냐고 물었고 저는 처음 보는 얼굴이라 모르겠다고 대답했죠. 그리고 강남역 주변에 빈 택시가 있었음에도 왜 그 택시를 타지 않고 다른 택시를 예약했냐고 물어봐서 일반 택시는 위험해서 타지 않는다고 대답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참고인 조사를 받다 사건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었죠. 그날 새벽 서리풀 공원 인적 드문 곳에서 한 여성이 피를 흘리며 발견됐고 그 여성의 피와 택시 뒷자리에 있던 혈흔이 동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택시에 타기 직전 범행이 일어난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서 형사님께 여쭤봤지만 참고인 조사와 관련 없는 부분은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참고인 조사는 끝이 났고 저는 집으로 돌아와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처음 보는 번호로 연락을 받게 됩니다. 너무 감사해서 정말 인사라도 드리고 싶었어요. 원래 안 된다고 하셨는데 형사님께 계속 부탁을 드렸어요. 어떤 여성분의 전화였는데 알고 보니 서리풀 공원에서 발견된 피해자였죠. 여성분은 제 신고로 인해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연신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사건에 대해 들을 수 있었죠. 피해자는 야간 근무를 끝내고 택시를 타려고 큰 길가로 걷고 있었는데 뒤에서 어떤 남자가 따라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같은 방향이겠지 하고서 걷고 있는데 점점 가까이 다가와서 흉기를 들고 위협을 했고 그 남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했죠. 벗어나기 위해서 힘을 써봤지만 역부족이었고 결국 흉기로 옆구리를 가격당했다고 하더군요. 피해자는 제대로 걷지 못해 힘들어했고 그 남자는 힘이 들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 피해자와 탑승했다고 합니다. 아저씨, 서리풀 공원으로 갑시다. 그때 택시 뒷자리에서 피해자 신음소리가 들리자 남자는 피해자가 임신 중이라서 가끔 복통을 호소한다고 택시 기사에게 말했다고 했죠. 아니, 공원으로 가실 게 아니라 병원으로 가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택시 기사는 걱정되는 마음이 물었지만 남자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결국 택시는 서리풀 공원 입구 계단 앞에서 멈췄고 피해자는 새벽 시간 공원으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탑승했던 택시가 제가 예약했던 택시였고 사건이 일어난 직후 바로 탑승했던 거죠. 택시 기사분도 저는 몰랐다고 하셨고 평소 같으면 손님이 내리고 뒷자리 정리를 하는데 그때는 미처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탑승하고 신고를 한 탓에 택시 기사분도 알게 되었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니 아픈 사람을 데리고 새벽 시간 공원을 가는 게 너무 찜찜해서 택시 기사분은 서리풀 공원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내려줬던 공원 입구 계단을 보니까 빨간색 핏자국이 떨어져 있었고 그걸 보고 택시 기사님은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셨죠.
피해자는 서리풀 공원 참나무 쉼터 근방에서 발견됐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어 회복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피해자분이 택시 안에서 도움을 요청했다면 본인은 물론 기사분까지 위험할 거라 판단하고 아무 말도 못했다고 말하더군요. 핏자국을 보고 단순 생리현상이라 생각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앞좌석에만 손님이 탑승해서 뒷자리에 있는 핏자국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피해자분은 과다출혈로 위험해질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듣고 나니 뭔가 잘했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섬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기사님을 의심했던 게 너무 죄송스럽지만 그 당시 택시 안에서 핏자국을 보고 납치라도 당할까봐 정말 무서웠답니다. 이번 사건으로 카카오 택시나 일반 택시 문제가 아닌 범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느꼈죠. 피해 여성분이 이 사연을 볼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보신다면 트라우마 없이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면서 2번 다시 겪기 싫은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되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와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정말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지금부터 9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운동을 좋아해서 헬스와 유도, 그리고 태권도 등 여러 가지 운동을 하며 지냈어요. 물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운동을 한 건 맞지만 또 다른 이유는 제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거나 차후 여자친구 또는 아내를 지켜주기 위한 이유도 없지 않아 존재했죠. 그렇게 일과 운동을 병행하며 지내고 있을 때 정말 무서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날은 여자친구와 데이트 약속이 있어 일찍 일어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여자친구를 만난 지 1달 정도밖에 안 돼서 만나기 전부터 긴장을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여자친구를 만나 스티커 사진을 찍고 길거리 데이트를 하다가 점심을 먹기 위해 조그만 식당을 들어갔죠. 정확한 상호명은 밝힐 수 없지만 대림동에 있는 개인 식당이고 뼈 해장국과 일반 정식을 판매하는 곳이었어요. 연애 초기라서 분위기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지만 여자친구가 정식을 먹자고 해서 얼떨결에 들어갔던 거죠. 그리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잠시 후 가게 문을 열고 특이한 옷차림의 남자가 들어오더군요. 머리는 짧고 상의는 군복, 하의는 일반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전체적인 모습이 너무 이상해서 여자친구에게 이야기했죠. 지수야, 저기 좀 봐. 여자친구는 조심스럽게 뒤를 돌아 그 남자를 쳐다봤는데 그 순간 남자와 눈이 마주쳤고 저와 여자친구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게 그 남자 표정 때문이었는데 저희를 보고 알 수 없는 웃음을 짓고 있는 겁니다. 밥을 먹으면서 곁눈질로 쳐다보니 그 남자는 계속 저희 테이블을 보면서 웃고 있었죠. 한마디 하려고 했지만 여자친구와 데이트 도중 싸우는 건 좀 그래서 급하게 식당을 나왔습니다. 여자친구도 신경 쓰지 말라고 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에 그냥 넘기기로 했죠. 그리고 저녁쯤 여자친구를 바래다주고 혼자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여자친구 집과 저희 집은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는 가까운 거리였는데 걸어가는 골목에 오래된 슈퍼가 하나 있습니다. 슈퍼를 지나면 양 옆으로 주택 건물이 있는 평범한 길이었죠. 평소에는 집에 도착할 때까지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며 걷는데 그날은 가족 모임이 있다고 해서 통화는 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어요. 슈퍼를 막 지나쳤을 때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알겠어. 지금 집 가는 길이니까 사갈게. 엄마는 슈퍼에 들려 맛소금을 사오라고 하셨고 저는 통화를 끝내고 뒤를 돌았죠. 그때 누군가 급하게 슈퍼로 들어가는 걸 목격했고 어두워서 정확하게 보진 못해 그냥 손님이 들어갔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슈퍼로 향하는 길에 여자친구 전화가 왔고 5분쯤 짧게 통화하고 슈퍼로 들어갔죠.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정말 황당하더군요. 슈퍼 안에는 아까 군복을 입고 식당에서 봤던 남자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식당에서 봤을 때처럼 저를 보며 웃고 있길래 순간 소름이 돋아서
얼른 맛소금을 들고 계산하려고 했죠. 슈퍼는 조그만 쪽방 있는 구조였는데 평소 주인 아주머니는 손님이 오면 쪽방문을 열고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그날은 쪽방문이 닫혀 있었죠. 가끔 주인 아주머니가 손님이 온지도 모르고 주무시고 있을 때도 있어 저는 쪽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그 남자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주인 아주머니가 가게에 없는 건 처음이라 당황스러우면서도 섬뜩한 기분이 들었죠. 뒤에서 그 남자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고 하는 수 없이 슈퍼를 나가려고 하는데 제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겁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여 길 좀 비켜달라고 정중하게 말하니까 장난을 치면서 계속 길을 막았죠. 제가 가는 방향으로 똑같이 몸을 움직이던데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막고 오른쪽이면 오른쪽으로 그런 식이었죠. 저는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고 그 남자를 힘으로 밀고 지나가려고 할 때 엄청난 고통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남자는 조그만 식도를 들고 제 허벅지를 찌르고 도망치듯 슈퍼를 나가버린 거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바닥에 앉아 있는데 그때 쪽방문이 열리면서 주인 아주머니가 나오셨고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급히 119에 전화하셨죠. 아주머니가 그러시는데 제가 슈퍼에 들어오기 직전 군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와 칼을 들고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는 서둘러 쪽방으로 들어간 뒤 문을 잠그고 신고를 했다고 했죠. 경찰이 오기만 기다렸고 슈퍼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서 쪽방문을 열고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잠시 후 경찰과 응급차가 도착해 저는 병원으로 실려갔고 평소 운동을 했던 덕분인지 생각보다 자상이 깊지 않아 일주일 정도 입원을 했었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며칠 후 그 남자는 식당에서 검거됐는데 그것 또한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 남자는 식당에 들어가 밥을 먹고 식당 주인에게 돈이 없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식당 사장은 한숨을 쉬며 그냥 가라고 했더니 갑자기 칼을 꺼내 왜 한숨을 쉬냐면서 돈 없다고 무시하는 거냐고 식당 안에서 칼을 들고 난동을 부렸다고 했죠. 옆에서 식사하던 손님 중 한 분이 경찰에 신고했고 식당 안에서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스스로 범행을 시인했다고 하더군요. 정말 소름 돋았던 사실은 제가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던 날 그 남자와 식당에서 눈이 마주치고 저희가 식당을 나갔을 때부터 저희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저와 여자친구 둘 중 혼자 있는 상황만 노리고 있었는데 제가 여자친구를 데려다 주고 집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 기회라고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범행을 했던 이유는 저희가 웃으면서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이 보기 싫었다고 합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집으로 가다 엄마 전화를 받은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일지도 모르겠네요. 만약 그 남자가 집까지 따라왔다면 저희 가족까지 해코지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살면서 위험한 상황이 오면 대처를 하기 위해 수많은 운동을 했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고 나니 건장한 남자라도 어쩔 수가 없더군요. 그 남자는 살인미수로 5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조현병과 심신미약에 해당되어 감형을 받았죠. 상의는 군복, 하의는 회색 반바지, 항상 같은 옷을 입고 다녔고 두상이 꽤 긴 편이었습니다. 지금은 대림동을 떠나 다른 곳에 살고 있지만 언젠간 다시 나타날 수도 있으니 정말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거주하는 30대 남자입니다. 제가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할지는 생각도 하지 못했고 TV에서만 보던 사이코패스를 실제로 만난 무서운 경험입니다. 지금부터 7년 전쯤이니까 제가 20대 시절이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대전 서구에 위치하는 원룸 건물에서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을 때였죠. 그 당시 중식당에서 음식 배달업을 하고 있었고 여자친구는 네일샵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콜을 받고 배달해주는 기사가 아니라 24시간 음식점에서 고정으로 근무하는 배달원 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새벽 근무가 있는 날에는 여자친구 얼굴 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가면 여자친구는 이미 출근하고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 사건이 발생한 건 여자친구와 2주년을 앞두고 이벤트를 준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여자친구는 굉장히 검소한 편이라 남들은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명품 가방조차 없던 친구였죠. 여자친구와 같이 지내면서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된 데이트도 하지 못했고 이런저런 이유로 늘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주년 기념일에 맞춰 가방을 선물하기로 생각했고 고민 끝에 인터넷으로 가방을 주문하게 됐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 새벽 근무를 하고 집으로 들어와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오후 2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확인했더니 제가 며칠 전 주문했던 택배가 배송이 완료되었다는 문자가 와 있었죠. 저는 곧장 현관문을 열고 택배를 가져오려고 했으나 택배는커녕 문 앞에는 아무것도 없더군요. 뭐지? 저는 문자에 나와 있는 택배 기사님 번호로 연락을 드렸는데 기사님은 오전 일찍 택배를 문 앞에 두고 가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 여자친구가 출근하면서 발견하고 택배를 집안에 뒀을까 싶어 집안 이곳저곳을 찾아봐도 택배는 보이지 않더군요. 결국 여자친구에게 연락해 물었지만 모른다는 대답을 들었고 그제야 택배가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곧장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죠. 잠시 후 경찰 2분이 오셔서 원룸 건물을 살피더니 지어진 지 오래된 구축 건물이라 주차장과 공동 현관 말고는 CCTV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택배 도난 시간과 물건의 크기를 설명해 주고 나서 상황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장을 비추는 CCTV가 없어 부피가 작은 물건일 경우 범인을 찾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하셨죠. 그 와중에 다행이었던 건 택배기사님이 임의대로 물건을 문 앞에 두고 가시는 바람에 배송사에서 변상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은 해결이 되었지만 무엇보다 여자친구 선물 걱정에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당장 다음 날이 기념일인데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정말 막막하던 상태였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그날 밤 여자친구에게 솔직하게 털어놨죠. 자기야, 내가 기념일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게 택배가 분실이 됐거든. 여자친구는 괜찮다면서 이해를 해줬지만 이상하게 핑계를 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한편으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주년은 지나갔고 택배 범인은 잡히지 않았는지 따로 연락은 오지 않았죠.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살던 건물에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월요일 밤이었고 모처럼 서로 쉬는 날이라 밖에서 저녁을 해결하고 집으로 들어오는 길이었죠. 그리고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대뜸 옆집에 사는 남자가 나오더니 저희를 보며 말을 하더군요. 저기요, 혹시 저희 집 택배 보셨나요? 그 남자가 하는 말은 며칠 전부터 문 앞에 있는 택배가 사라진다는 이야기였는데 외부 범인은 아닌 것 같고 같은 원룸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도둑질을 하는 것 같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옆집 남자는 저희를 의심하는 표정으로 한참을 쳐다보더군요. 여기서 1년 넘게 살면서 한 번도 마주친 적 없던 사람이 갑자기 저희를 보고 의심을 하길래 순간 화가 나더군요. 참나. 저도 피해자고요. 제 물건도 며칠 전에 도난당했거든요.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닙니다. 그 말을 끝내고 집으로 들어왔고 그날 밤 자정이 넘어 잠을 자려고 하는데 여자친구가 급히 편의점에 다녀온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뭐 살 건데? 내가 다녀올까? 여자친구는
그날이라 생리대를 사야 한다고 그냥 혼자 다녀오겠다고 하더군요. 원룸 건물에서 보도로 2분 거리에 편의점이 위치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가까운 거리라 별일이야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잠시 후 여자친구가 다급하게 집으로 들어오더니 못 본 거라도 본 것처럼 깜짝 놀란 표정을 짓는 겁니다. 자기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좀 전 여자친구가 생리대를 사고 집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원룸 계단 위층 복도에서 부스럭거리는 사람 인기척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는 무심코 위층을 쳐다봤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웠다고 하더군요. 원룸 복도 계단에 사람이 지나가면 불이 켜지는 센서 전등이 달려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위층을 쳐다보는 순간 센서 등이 켜졌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위층에 누군가 있었다는 말인데 저는 여자친구 말을 듣고 현관문을 열어 살펴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그렇게 그날 밤은 찜찜하게 지나갔고 다음날 집주인 아주머니께 연락을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조만간 원룸 복도에 CCTV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이었죠. 아마 저를 비롯한 다른 세입자분들이 택배 범인을 잡기 위해 주인분께 항의를 했던 걸로 보였습니다. CCTV가 설치되면 더 이상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고 이번 기회에 범인이 누군지 밝혀져 죗값을 치렀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죠. 하지만 다음날 저녁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는 야간 근무 때문에 집에 없던 상황이었고 여자친구가 혼자 집에 있을 때 벌어진 일이었죠. 그날 밤 여자친구는 다음날 신을 신발을 고르고 있던 중 원룸 현관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현관문에 귀를 대고 숨을 죽이며 서 있었는데 정확한 건 눈으로 봐야 알겠지만 현관 앞에 누가 있다는 건 분명 확실히 느꼈다고 했죠. 박스를 만지는 소리인지 부스럭대는 소리와 흡사했다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택배를 훔쳐간 범인일 것 같다는 느낌이 머릿속에 들더랍니다. 문을 열어 확인하려고 했지만 택배 범인인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세입자인지 모르는 상황이라 원룸 복도에 들리게끔 일부러 큰 소리로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남 물건을 도대체 왜 가져가는 거야? 그러자 신기하게도 여자친구 말을 들었는지 현관 밖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고 했죠. 그런데 잠시 후 원룸 복도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고 여자친구는 깜짝 놀라 현관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문을 열자마자 어떤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옆집 문이 열려있는 걸로 보아 옆집 남자로 보였고 그 남자는 눈을 다쳤는지 원룸 복도에 피가 떨어져 있었다고 말했죠. 복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 위층에 살던 세입자분들도 내려오셨고 잠시 후 경찰과 구급차가 출동해 상황은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옆집 남자는 눈을 심하게 다쳐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범인이 검거되었는데 같은 건물에 사는 세입자가 아니었죠. 범인은 바로 옆 원룸 건물에 사는 20대 남자였는데 범인이 거주하는 건물 옥상에서 저희가 사는 원룸 건물로 넘어온 뒤 택배를 훔쳐 달아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돌아온 옆집 남자에게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사건이 일어난 그날 밤 옆집 남자는 택배 범인을 잡으려는 계획으로 빈 박스를 집 앞에 두고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참 뒤 제 여자친구 목소리를 듣고 옆집 남자는 문을 열고 나왔는데 글쎄 빨간색 티셔츠에 빨간 모자를 쓴 남자가 저희 집 앞에서 가만히 서 있었다고 하더군요. 야, 너 잘 만났다. 너가 택배 범인이야? 그때 범인은 옆집 남자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눈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커터칼로 왼쪽 눈을 가격당했고
반대편 눈은 가까스로 피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범인은 옥상으로 도주를 했고 그때 여자친구가 문을 열고 나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옆집 남자는 한쪽 눈 시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라 들었고 저희는 서둘러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었죠. 그리고 위층에 살던 세입자분께 들었는데 범인이 빨간색 옷만 입고 다녔던 이유가 피가 묻어도 남들 눈에 띄지 않을 거라는 이유였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끼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문일 수도 있지만 만약 그 말이 확실하다면 그날 밤 범인은 피까지 볼 생각으로 찾아왔다는 말인데 단순 절도범이 아닌 사이코패스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앞전 여자친구가 생리대를 사고 집으로 들어올 때 위층 복도에서 센서 불이 켜졌는데 범인이 위층에 숨어 있었다고 생각하니 정말 오싹하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됐고 현재는 여자친구와 결혼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단순 택배를 훔쳐가는 범인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날 밤 저희 집 현관 앞에 서서 가만히 지켜본 것도 너무 무섭고 만약 여자친구가 문을 열어 확인을 하려고 했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기억 때문인지 빨간 옷을 보기만 해도 섬뜩한 기분이 들고 항상 조심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고3이었던 시절인데요. 1996년도에 어느 여름날 시험 공부하려고 친구네 집으로 갔어요. 근데 그 시절에 이제 삐삐도 없고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어서 친구네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밤 12시쯤에 친구네 집으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래서 이 밤중에 누구지 하고 친구가 전화를 받았는데 저희 엄마였어요. 외삼촌이 위독해서 대구에서 충남 서산을 가야 되는데 동생을 혼자 두고 갈 수가 없다고 저보고 빨리 오라는 거였죠. 그래서 택시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친구네 집에서 나와서 택시를 기다렸어요. 한 20분 정도? 근데 그 대구가 화원이라는 곳이 시내가 아니라 외곽지여서 택시도 잘 안 다니고 인적이 드물어가지고 그 시간대에는 사람들이 잘 안 다녔어요. 20분 정도 흘렀나? 한참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노란 택시가 오더라고요. 택시를 잡아 타고 택시 기사한테 서대구 IC 평리동으로 가달라고 얘기를 했죠. 했는데 분명 없이 화원 IC에 톨게이트 타고 서대구 IC로 내려야 되는데 아저씨가 직진을 해가지고 안강 영천 방향이란 팻말이 보였어요. 이쪽으로 막 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택시 납치를 당했구나라는 생각이 금방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겁이 엄청 많고 사람을 엄청 경계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한참을 달리다가 제가 아저씨한테 이쪽으로 가는 길이 더 빠르냐라고 그냥 능청스럽게 물어봤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범인을 자극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그랬더니만 아저씨가 그때부터 저기 이제 칼 사시미를 꺼내가지고 자기 말만 잘 들으면 죽이진 않을게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얼굴도 진짜 잘생기고 키도 엄청 크고 손이 엄청 큰 그 기억이 나고 그때부터 이제 성추행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 여름이어가지고 짧은 치마를 입었었거든요. 막 가슴을 만지고 막 치마 밑으로 손이 막 들어오고 그 사람 운전도 해야 되고 저한테 옆구리에 이렇게 사시미 같은 뾰족한 칼이 있죠. 길고 날카로운 칼. 제가 알겠다고 했어요. 뭐든지 다 시킨 대로 할 테니까 칼을 내려놓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경찰청 사람들인가?
그런 것만 즐겨봤던 터라서 자신은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고속도로 한참 달리다가 한 40분 달렸나? 국도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기회를 엿봐가지고 뛰어내리는 수밖에 없겠다. 온 사방은 나무 있죠, 나무. 숲이라고 해야 되나? 나무 산이라고 해야 되나? 산으로 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암흑이었어요.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가로등도 잘 없고 그런 시절이어가지고 국도를 달리는데 마침 신호를 받았나? 차에서 뛰어내렸어요. 옛날에 수동문 알죠? 그거를 올리고 뛰어내리면서 왼쪽 신발은 차에다 벗어놓고 오른쪽 신발만 신고 그냥 눈두렁으로 굴렀죠. 그때 비가 부슬부슬 와서 좀 살았는 것 같고 눈두렁이 되게 깊더라고요. 저는 시골에서 안 살아봐가지고 논이나 밭이나 분간을 잘 못하는데 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굴러서 뛰어내리자마자 문은 닫혀버렸고 그 택시기사는 도주했고 그 뒤따라오던 어떤 자동차가 아저씨가 사람이 뛰어내린 것 같다. 아줌마는 마네킹인 것 같다. 그냥 가자 했는데 아저씨가 왠지 사람인 것 같다고 해가지고 거기 논두렁에서 저를 막 부르더라고요. 거기 사람이냐고. 그래가지고 살려달라고 얼마나 막 진짜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무서운 정도가 아니라 그때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 아주머니가 내려와가지고 나보고 학생이네, 딸 같네, 내 딸 같다 하면서 막 엄청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아저씨는 그 택시 기사를 잡으러 간다면서 갔다가 돌아오셨는데 결국은 못 잡았거든요. 한 20분, 25분 정도 후에 다시 돌아왔더라고요. 아저씨는 기사 못 잡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경찰서나 파출소로 갔으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 파출소였거든요. 거기를 안 가고 무조건 집으로 바래다 주겠다면서 저희 집 앞에 바래다 주고 가셨어요. 이 학생을 빨리 부모한테 인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또래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연락이 안 되고 이러니까 부모님이 저기 외삼촌한테 가지도 못하고 난리가 났어요. 완전히. 집에 들어온 시간이 몇 시였더라? 3시 반인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부모님은 병원에 못 가시고 그 다음날 이제 몽타주 바로 작성해가지고 저희 큰아버지가 형사이셨거든요. 근데 제가 얼핏 기억이 남는 게 칠자가 많이 들어간다는 그 남바가 기억이 나기는 해요. 칠자가 2개인가 3개 들어가고 굉장히 쉬운 번호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택시 회사에 가가지고 다 막 그걸 했는데도 결국에는 못 잡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원래 그 택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칼이 다시방에도 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문 여는 데 있죠. 차 문 쪽에도 칼이 있는 거 보니까 그냥 범죄를 계획하고 젊은 여자만 노렸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하면. 지금 제가 만약에 그림만 잘 그린다면 그 사람 얼굴 지금 몇십 년, 한 30년 흘렀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그릴 수 있을 정도로 그 사람 얼굴이 쌩쌩해요. 지금은 세월이 오래 지나니까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진짜 그 이후로 제가 택시를 탄 적이 없어요. 트라우마 너무 심해가지고 졸업을 하자마자 차를 샀고 걸어가면 걸어갔지.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절대 혼자선 택시를 안 타요. 그 사람은 어떻게 잡혔나 큰아버지 말씀하시는 거 보면 또 다른 범죄로 인해 가지고 그런 놈들은 그냥 교도소에 있을 확률이 높다고 하시던데 그래서 결혼하고 한 3년 차인가 제가 경찰서에 전화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을 잡을 수 있을까 싶어서. 근데 너무 오래 시간이 지나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희박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밤늦게 진짜 여자 혼자 택시 타는 건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지금은 더 심한 것 같고 그분들 꼭 한번 만나 그 사연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살게 해주신 분들인데 그때 진짜 연락처도 모르고 그냥 보내가지고 지금 좀 그분들 정말 너무 뵙고 싶거든요. 벌써 6년이나 지난 일인데 사연을 보낼까 말까 하다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6년 전 12월 30일 친구와 20대 마지막을 보내기 위해서 부산 기장으로 놀러가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여행 계획을 세웠고 학창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와 둘이서 하는 여행이었죠. 일정은 30일부터 1일까지 2박 3일이었는데 해돋이까지 보고 올라올 예정이었어요. 펜션에 도착해 짐을 풀고 간단하게 라면을 먹고 나서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벌써 저녁 시간이 다 되어갔죠. 남자끼리 펜션 가면 딱히 할 건 없잖아요. 뭐 저희도 별다를 건 없었고 20대 마지막이라고 해서 평소와 다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앞자리가 바뀌는 나이라 그런지 기분이 우울해서 친구와 술을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고 감성이 취했는지 겨울 바다를 보러 나갔죠. 나가자마자 너무 춥고 바람이 불어서 야, 안 되겠다. 그냥 들어가자. 하고 펜션으로 들어가는데 펜션에서 나오는 여성분과 어깨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여성분을 보지 못하고 들어가면서 여성분이 들고 있는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나가버린 거죠. 너무 죄송해서 몇 번이나 사과드리고 보상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연락처를 주고받았는데 서로 연락을 하다 보니 여자분과 점점 가까워졌고 결국 사귀는 사이가 됐죠. 저는 대구에 거주하고 여자친구는 부산에 살아서 장거리 연애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까운 거리는 아니다 보니 자주 만나기가 힘들었어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여자친구와 1년간 만났고 여자친구는 다 좋은데 한 가지만 고치면 좋겠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욱하는 성격이었죠. 사람마다 화가 나면 하는 행동들이 다양하겠지만 여자친구는 유독 심했어요. 한 번은 모텔에 가서 배달 음식을 주문했는데 가게 실수로 음식이 잘못 온 적이 있었습니다. 가게로 전화했고 기사분이 음식을 다시 가져다 주셨는데 기분이 나빠서 못 먹겠다고 성질을 내더니 본인 화를 이기지 못하고 모텔 TV와 거울을 주먹으로 내리쳐 손이 찢어지는 사고가 난 적도 있죠. 그렇게 미친 듯이 날뛰고 나서 언제 그랬냐는 듯 엄청 순해지는 성격이었습니다. 물론 연애 초반에는 그러지 않았고 사귄 지 반년 정도 지났을 때 그런 행동이 시작됐죠. 한번 그러기 시작하더니 점점 폭력적으로 변했고 만나기가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헤어지자고 몇 번 통보했지만 그럴 때마다 집까지 찾아와 밤새 울고 빌고 그게 통하지 않으면 갑자기 차에 뛰어든다며 협박까지 했죠. 정말 믿기지 않겠지만 싸울 때마다 드라마 한 편 찍는 기분이었어요. 여기까지는 저와 둘 문제니까 헤어지면 해결이 되는 거고 이게 끝이라면 사연을 보내지 않았겠죠. 그리고 정말 무서운 사건은 여자친구와 400일 때 시작됩니다. 그날 여자친구와 부산 서면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처음 보는 남자가 의도적으로 밀치고 가더군요. 사람이 붐비는 것도 아니었고 충분히 비켜갈 수도 있음에도 제 어깨를 치고 간 겁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술에 취한 취객이라 생각하고 그냥 무시했는데 그때 옆에 있던 여자친구가 그 남자에게 다가가 욕을 하기 시작했죠. 차마 여기에 쓰기도 힘든 욕인데 1년 넘게 만나면서 폭력적인 모습은 봤어도 욕을 이렇게 하는 건 또 처음이었어요. 그만하라고 여자친구를 말리고 있는데 그 순간 그 남자가 여자친구 뺨을 때렸고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그 남자와 싸우게 됩니다. 결국 지나가는 행인분들이 말려 싸움은 종료됐죠. 자기야, 괜찮아? 병원 다녀와서 경찰에 신고하자. 그러니까 여자친구는 절대 신고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냥 경찰서 들락날락 하는 게 귀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400일 데이트는 싸움만 하다 끝이 나버렸고 며칠이 지나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자친구 어머니에게 걸려온 전화인데 안 말리고 뭐 했냐고 언성을 높이며 말씀하셨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날 퇴근하고 집에 있었는데요. 그날 여자친구는 어머니에게 저를 만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나간 지 2시간쯤 흘러 서면 술집에서 검거되었다고 했죠.
제목은 살인 미수라고 하던데 거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자세한 이야기는 여자친구의 절친에게 듣게 됐고 모든 사항을 듣고 나니 여자친구를 떠나 사람이 무섭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죠. 그날 여자친구는 친구를 만나 놀 계획이었는데 여자친구의 절친이지만 부모님은 이 친구를 만나는 걸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저를 만난다고 했고 서면 시내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멈칫하며 어떤 남자를 유심히 봤다고 하더라고요. 옆에 있던 친구가 뭘 보고 있냐고 물었더니 아무 말도 없이 어디론가 미친 듯이 뛰어갔다고 합니다. 친구는 당황스러워서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는데 10분쯤 지나 숨을 헐떡이며 다시 돌아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는 술집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고 있는 어떤 남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고 하더군요. 불과 집에서 나간 지 2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했죠. 여자친구는 현장에서 바로 검거됐고 흉기에 찔린 남자는 400일 데이트 때 저희에게 시비를 걸었던 남자였습니다. 여자친구가 어떻게 그 남자 얼굴을 기억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아서 절친은 친구에게 물었는데 사실 저와 만나기 전에 사귀었던 전 남자친구라고 말했죠. 전 남자친구를 만날 때는 싸움을 하다 칼부림까지 일어났는데 신고를 하지 않아 그냥 넘어갔던 겁니다. 그날 여자친구는 술집에서 전 남자친구를 목격했고 얼마 전 제 어깨를 치며 시비를 걸었던 일이 생각나 곧장 다이소로 가서 칼을 구입했다고 했죠. 그리고 저를 지켜준다는 이유로 그 남자를 죽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려 미수에 그쳤지만 무방비 상태로 칼에 찔려 전치 8주가 나왔다고 했죠. 결국 여자친구는 실형을 살게 됐고 그 후로 연락은 끊어졌습니다. 아니 일부러 끊었다고도 볼 수 있죠. 혹시나 집에 찾아올까봐 이사까지 했으니까요. 현재는 정말 착한 아내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내에게조차 말하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혼자서 담고 있으려니 답답하기도 하고 이제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생각도 들어 사연을 보냅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겠지만 사람만큼 무서운 것도 없으니 정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